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상희 국회 부회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사학업의 최인호 국회의원입니다. 바로 대정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행안부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네, 행안부 장관님은 중앙재난대책본부 2차장을 맡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매일 코로나 방역 대책 회의를 합니까? 예, 매일 하다가요. 지금은 일주일에 4회로 좀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각오로 코로나 방역 또 집단 면역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예, 의원님께서도 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한 대한민국 여러 가지 피해 또 어려움은 가장 극심한 상황입니다. 근데 근래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어서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국민들이 일상의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그런 각오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또 특히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서 정말 작년부터 올해까지 근 2년 가까이 성업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서도 정부를 믿고 코로나 방역에 협조한 결과 올 연말에 집단 면역을 확신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동참과 노력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참여 또 국민들께서 그 어려움을 감내해 주신 그 결과가 K방역의 성공 또 근래 백신 접종의 효율적 또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협조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정말 피눈물 나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특히 올해 들어서 백신을 지나치게 정치화하면서 막연하게 국민 불안 부추기는 행태가 있어 왔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죠. 자, 백신 불안 또 불신 조장 발언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백신 거지, 공산당, 양측이 정부, 집단 면역까지 무려 6년 걸릴 것이다. 실패한 백신 외교, 치매 국가, 국민 불신. 다음 한번 보시죠. 백신 관련 가짜 뉴스도 판을 쳤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한국과 아프리카만 맞는다는 것. 또 노인만 물백신 맞는다. 가짜 뉴스. 심지어 대통령이 백신 주사를 바꾸치기 했다. 이러한 결과 백신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점정했습니다. 작년에 백신을 맞겠다는 국민 여론이 87%였는데 올해 5월 초까지는 61%까지 급감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맞기 싫어요. 백신 포비아 현상이 확산되었습니다. 자, 장관님, 이런 사태까지 일어났는데 이런 가짜뉴스 좀 엄벌에 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의 지금 방역이나 또 백신 정책에 대해서 합당한 문제 지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과장되거나 또는 국민분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의원님께서 예를 또 들었지만 단순 비판, 단순 문제 제기 이상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백신은 인간 유전자를 변화시킨다. 또는 백신을 맞으면 노예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는 대통령께서 맞으신 백신 접종 주사기를 바꿔치기 했다 등의 이런 아주 극심한 이런 가짜 뉴스가 있었는데 이런 제가 이야기 들었던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수사를 했던 그런 이제 가짜 뉴스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코로나 관련은 한 180여 건의 많은 이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입건을 하고 근거를 했습니다만은 특히 백신 관련해서도 18건 이상의 내사나 조사를 해서 일정 부분 송치도 하고 현재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만은 정부로서는 경찰청뿐만이 아니고 복지부, 질병관리청, 방송통신심의회 포함해서
수사와 함께 이런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튼 엄정하게 단속해서 더 이상 가짜뉴스가 이렇게 창궐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해서 벌리는 이러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행태들,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국민 안전을, 생명을 제대로 정부가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계속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중대본 회의에서도 몇 차례 가짜 뉴스를 의제에 올려서 엄정한 수사와 함께 국민들 분께 사실도 알려서 아무튼 이런 현혹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튼 엄정하게 단속도 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한 번 더 보시면요. 현재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결혼이 완전히 이제 반전이 돼서 10명 중에 8분들이 이제 백신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맞지 않겠다는 분은 불과 7%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뭐 정부의 노력이기도 하고 국민들이 그만큼 현명하다,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았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자료를 또 보시면 올해 2월 달 이후에 백신을 접종을 시작한 5개 나라가 있습니다만 애초부터 좀 접종률이 높았던 스위스를 제외하면은 우리나라가 이 표에 보시다시피 5월 중순 이후로 아주 접종률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일본, 콜롬비아, 오스트리아 다 제치고 저희 나라가 앞으로 스위스를 이제 따라잡을 태세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더 접종률을 차질 없이 잘 집행해주고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런 추세로 간다면 전국민 집단 면역 올해까지 반드시 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정부가 이미 4월 말에 300만을 하겠다라고 해서 330만까지 했고요. 또 6월 말까지 1,300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현재까지 1,504만의 국민분들께서 1차 접종을 했습니다. 그동안 약속드렸던 것을 모두 이행을 한 결과가 됐는데요. 특히 이와 같이 접종을 잘하기 위해서는 순조로운 접종 도입이 필요하고 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분들께서 참여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 하나로는 이제 접종을 실시하는 기관 등의 준비가 철저한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입 관련해서는 3분기에 그러니까 7, 8, 9월에 8천만의 도입이 이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또는 아스트라제네카 등 종류는 좀 다양합니다만 8천만 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갔을 때 9월 말까지 3,600만 명 정도가 접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접종 기간은 예방접종센터만 해서 282개 정도 있고 거기에 보건소가 전국에 256개가 있는데요. 이런 공적인 이런 접종센터, 접종기관 말고 민간 위탁 의료기관이 민간기관이 14,000여 개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봤을 때 접종 도입 또 준비된 상황을 봤을 때는 9월 말까지 3,600만 접종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달성하고 그렇다면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1월에는 정확하게 학문적으로 정리는 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에서도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또 수급 문제가 정말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차질이 없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 주시죠. 9월 추석 전까지 어떤 접종률과 그에 맞는 수급이 되는지. 예, 약간 이제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게 이 백신 수급을 정확하게 월별 또는 주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약회사가 저희들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모든 걸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있고 또 하나는 어느 정도의 계략적인 일정은 이야기를 하지만 주 단위로 해서 정확하게 알리는 것은 좀 근접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공급량을 도입량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못합니다만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어도 7, 8, 9월에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이 8천만 회가 들어오는 것은
계약상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시기가 약간 유동적일 뿐이어서 이와 같이 들어온다면 9월 말까지 해서 3,600만 국민들이 접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도입 물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정부가 7월부터 거리두기 완화 발표했습니다. 또 전면 등교도 교육부 총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또 생업에 지친 우리 자영업자들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서 또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한 또 정부의 대책이 특별하게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일단 7월부터 시작하는 거리두기 개편의 가장 큰 것은 자율과 책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 기준들을 설정했고요. 특히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그동안은 꼭 5단계로 하면서 그 단계에 맞는 것을 상정하고 또 그걸 적용하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적어도 4단계에 맞게 그러니까 그 확진자 수라든지 감염 지수라든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기준에 맞게 거리두기 안을 적용하자는 게 가장 큰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그 개인의 책임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현재도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더 나아가서 구상권을 적극 행사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는 것으로 하고 또 거기 위반을 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이나 재난지원금의 대상에서도 없앨 뿐만이 아니고 그 거리두기 기준 자체를 강화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책임을 이제 강화하고 있고요. 그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그동안도 그랬지만 특히 7월부터 시작하는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또는 중대본 차원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면 실제 지자체는 그 지자체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거리두기 안을 선택해서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의미에서 7월부터 시작하는 것은 이미 부산이나 울산이나 또는 경북 등에서도 다른 기준에 대해서 중대본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들이 확정이 되면 6월 27일 날 중대본에 보고한 이후에 7월 1일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 안으로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반의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 김부겸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취임하신 지 한 달째고 오늘 대정부 질문 첫 출석이신데 네.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받을 날. 우선 예. 영남권 해남부터 말씀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2월달에 통과되면서 네. 이제 사전 타당성 조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예. 또 대구 통합공항도 순조롭게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있어왔던 이 공항 문제를 둘러싼 영남권 안에서의 갈등 앞으로 어떻게 잘 해소하고 또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잘 마무리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선 가덕신공항은 특별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대구 통합신공항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두 공항이 우리 국민 경제에 미치는 어떤 이런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가덕공항은 바로 부산, 울산, 경남이라는 거대 광역 어떤 경제권의 일종의 이제 허브의 노릇을 할 것이고 대구 통합신공항은 군사안보적인 역할 외에도 아마 구미공단 등 경상북도 및 대구의 어떤 경제적인 여러 가지 돌파구 노릇을 할 거다 뭐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두 지역이 더 이상 서로 갈등할 일이 아니라 서로가 윈윈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이제 노력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됐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또 영남 출신이시기도 하고 또 두 지역을 아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총리께서 비상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꼭 조만간에 영남 안에서의 통합 이것을 반드시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이 젊은이들이
굳이 수도권에 오지 않더라도 자기 지역에서 자기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우리 부모 세대들이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두 공항이 그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저도 정부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가덕신공항은 지금 사전 타당성 조사가 5월 말부로 이제 시작이 돼서 내년 3월 달까지 이제 용역이 마무리되는데, 용역이 마무리되는 3월 달이면 이제 대통령 임기가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2달 사이에 예타 면제 혹시 안 되는 거 아니냐 걱정들이 있는데 총리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 결국은 이 문제는 대선 후보자들도 이 약속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어떤 그런 지금까지 약속한 그대로 갈 수밖에 없고요. 약속을 지키시겠죠? 그렇게 될 수밖에 예. 없습니다. 예. 믿어도 되겠습니까, 총리님? 예,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은, 예. 아까 의원님, 예. 네. 그리고 25일 날 부산 방문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해수부 내 감사 등의 문제로 해서 예. 북한 1단계의 완공이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고요. 특히 그 트램이라든지 공공 콘텐츠 사업에 차질을 가져오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들이 많은데 이 문제 걱정 없이 제대로 원래 추진하는 대로 완료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체적으로는 부산 엑스포 2030의 추진 등과 이렇게 연관시켜 보면 그렇게 됩니다만은 그 중간에 그 공공 콘텐츠 사업 약 1,700억짜리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문제, 여기서 지금 아마 해수부에 아마 감사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의견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와는 별개로 예. 차질 없이 다 계획대로 추진되는 건 맞죠? 예, 전체적인 그는 총 규모는 정해진 것이니까 예.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그 부담을 또 어떻게 나눌까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서 차질 없이 계획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 총리님, 이제 개헌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15일 2032년 3월에 4년 전임 대통령제를 총선과 동시에 실시하고 결선 투표를 도입하는 권력구조 개헌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총리님,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 이 대정부 질문 본회의장에 계시는데 야당 의석이 지금 180석이 차지하고 있다. 이 자리에 총리로 계신다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석 분포하고 또 대통령의 어떤 권한 사이에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긴장이 발생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예. 대통령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고 대선 전국까지 겹치는데 전국이 순탄하게 잘 진행되지는 않겠죠? 예, 그런 상황이 된다면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예, 야당의 협조가 받기 힘들 것입니다. 자, 오늘 한 방송사가 국회의장실과 함께 개헌 관련 여론조사를 보도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자, 국민들은 거의 3분의 2 국민들이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네, 국민이 선호하는 정부 형태는 혼합제 대통령제 해서 어쨌든 대통령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다음. 임기도 4년 중임이 거의 60%고요. 현재대로 하자가 30% 정도입니다. 대체로 국민들 의견들이 잘 반영된 여론조사라고 봐지는데 총리도 그렇게 동감하시죠? 우리 국민들이 자신의 손으로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를 선출하겠다는 그 의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이 21세기에 아주 가장 국민의 의사를 잘 대변하는 그런 정치 제도인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토론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음 또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그런데 우리가 올 초에 국가 권력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대통령의 신뢰도가 제일 높고 쭉 있다가 맨 마지막에 국회는 한 자리 숫자로 해서 꼴찌의 신뢰도를 기록했습니다. 왜 이렇게 국회가 불신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국회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 국민들이 그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의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그런 원구성이 되면 아무래도 갈등을 바깥에서가 아니라 바로 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라는 곳에서 갈등을 여러 가지 조정하고 타협하고 대안을 내는 이런 모습들을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예, 국회가 특히 5년 단임제 하에서 여소야대 상황이 빈번히 발생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번 표를 보시면요, 13대 국회 이후에 9번의 총선이 있었는데 4번은 여소야대, 5번이 여대 야수였습니다. 특히 대통령 임기 중후반에 있는 총선 결과는 대부분이 여소야대 결과가 나와서 즉 정권의 후반기이면서도 여소야대 끊임없이 싸우고, 그러니까 여당은 대통령의 보호를 해야 되니까 또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야당은 국민의 민심을 얻어서 또 정부를 압박하고, 늘 국회는 이렇게 싸움의 연속을 해왔고, 여소야대뿐만 아니고 여대 야수 때도 이러한 싸우는 정치 문화가 국회를 지배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회가 늘 싸우는 국회, 생산성이 없는 국회,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 이렇게 인식되어 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5년 단임제 그리고 여소야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런 총선 결과, 이런 것을 권력구조 개헌으로서 좀 바꿔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부는 저는 20대 국회에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개헌을 한번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20대 국회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만은 정부는 그런 의지를 실었고요. 국회에서는 아마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랬을 때 권한 배분은, 또 의회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법 등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의회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은 국회에서 결론을 내려주셔야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 5년 단임제는 어쨌든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또 5년 단임 제도를 도입한 현행 헌법은 당시에 그만한 또 권한에 대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게 많은 힘을 몰아줬던 것도 사실이 아닌가. 그래서 또 거기에도 또 적절한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뭐 동감하신다고 간주하겠습니다. 자, 다음 표를 보시면요, 선거 주기가 이제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라서 20년마다 이제 총선과 대선이 함께 있는 해가 돌아오고, 또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인데,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와 대선이 함께 있습니다만 사실상 내년에는 동시선거가 안 되니까 동시선거가 돌아오는 가장 가까운 미래가 2032년이고 총선과 함께 있습니다. 2017년도 탄핵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앞당겨져서 3월 달에 대선이 있고 4월 달에 총선이 있게 됩니다. 불과 한 달 차이로 있게 되는데, 국회의원 임기를 단 20일만 줄이면은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대통령 4년 연임제로 하되 같은 날 총선을 치르는 것이 여대 야소를 잘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국 안정과 또 국정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원론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이 참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이런 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총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앞에서 어떤 개헌안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만 의원님이 많은 고민을 하셨구나. 그래서 적어도 이게 대통령의 임기와 의원님들의 임기가 이렇게 어떤 일치하는 그런 국정 운영의 방식을 제안하신 데 대해서는 저도 잘 숙고를 하겠습니다. 예. 자, 동시선거에서 하면은 여대 야수의 결과가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하면 3분의 2는 여대 야수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나 여소야대의 결과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 결과 대통령의 득표율이 51%인데 국회의 의석은 오히려 야당이 훨씬 많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날 선거를 실시했는데 대통령과, 그러나 국회는 여소야대 또 야당의 의석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하는 야당 총리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은 국정을 분점해서 장기적인 국정과제, 외교 통일, 국방에 전념하고, 행정부를 통할하는 국회 추천의 야당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면서 대통령과 총리가 협치하는 것이 국회를 더
설득시켜서 국정은 안정화되고 효율적으로 되고 오히려 또 민주적으로 진행되어서 민생 운송의 정치가 실현되지 않겠는가, 이에 대한 총리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의원님 역시 이제 우리 국회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내신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그나마 많은 국민들이 선출한 공직자인 의회의 구성과 또 국민이 뽑은 국정의 책임자인 대통령 간에 서로 간에 예를 들면 정치적 철학이나 소속 정당이 달랐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또 의원님의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국회에서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시작될 것입니다. 정부도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국민들의 바람들을 잘 받들어서 국회의 논의를 예의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예의주시하겠습니다만 개헌안은 행정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어려운 게 대통령께서 지난번 이미 안을 한번 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국회에서 토론하셔서 결론을 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야 된다. 차기 대통령 임기 1년 안에 국회가 발의하고 또 국회가 우선 예, 의원님의 깊은 고민에서 나온 그런 안들에 대해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늘 마음에 두겠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정치 개혁만 된다면 정권을 잡지 못해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드린 권력구조 개헌의 목적은 결국 정치 개혁의 실현과 국가 경쟁력 강화였습니다.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과 대결 정치로 인해서 국가 현안 해결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헌을 통해서 대화와 타협, 연합의 정치가 가능해져서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